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방송할 주제는 중앙화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갑의 이해입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영어로 줄여서 CEX라고 합니다. Centralized Exchange의 준말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중앙화 거래소 운영 방식과 암호화폐 전송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화 거래소는요, 블록체인 기술과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그 탐욕, 투기와 중앙화 거래소의 그 중개인으로서의 이득을 취하는 그 경제 원칙이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성이 높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이 중앙화 거래소와 결탁을 해서 여기서 그런 암호화폐들을 사고 팔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앙화 거래소는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를 합니다. 중개. 근데 여기서 요 빨간색 그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월렛이라는 지갑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갑하고 다릅니다. 이런 여기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메타마스크 지갑하고는 다른데요. 이 지갑은 말만 지갑이지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항목. 그러니까 이 누구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항목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소 지갑은 개인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지원하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ETH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중앙화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ETH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B라는 사람의 이 개인 지갑, 이거는 개인 지갑인데요. 개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갑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B라는 사람의 개인 지갑으로 이 ETH를 보내고자 할 때 이 지갑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해서 이것을 보냅니다. 이쪽 지갑으로요. 예. 근데 이 지갑은 이런 지갑들요. 이 지갑은 거래소가 대신 고객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앙거래소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은행에서 이쪽 중앙거래소로 현찰을 입금하고 또 여기서 팔아서 암호화폐를 팔아서 현찰을 이쪽으로 은행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능은 이 세 가지, 사고 팔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금도 하고요. 그때 이제 거래소가 통제를 하죠. 거래소가 관리를 합니다. 지갑을. 그 다음에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중앙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사고 팔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거래소에서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이제 거래는 트랜잭션이죠. 말 그대로 트랜잭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트랜잭션이 아니고요. 단지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취급하기 위한 그 거래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 중앙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은 데가 바이낸스고요. 바이낸스고 이게 지금 24시간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엄청난데요. 숫자 잘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지원 코인 수가 이게 416개가 취급합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를 이걸 처리를 해주고요. 수수료를 얼마를 받느냐니까 수수료를 0.05% 정도 받아요. 뭐 0.03에서 한 5까지요. 0.05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데 내가 하루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소수점 이하니까 떼버리고요. 얼마입니까? 700만 불이네요. 700만 불.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7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0만 불이면 1억. 하여튼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700만 불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래량이 바이낸스의. 한국에서는 가장 장사를 잘하는 곳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이게 뭐 한 딱 그 바이낸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거래 코인이 198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썸이 있습니다. 한국에. 빗썸이 업비트의 한 50% 정도 되네요. 거래량이. 코인은 더 많이 취급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 업비트와 빗썸의 차이점이 이 거래량은 업비트가 많죠.
업비트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근데 지원하는 코인 수를 봅시다. 코인 수는 업비트가 이렇게 198개인데 비해서 빗썸은 287개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거래소에 이게 지원하는 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리스트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주식처럼 그냥 상장한다고 하는데 상장시키는 그 기준이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중앙화 거래소는 자 어떤 암호화폐를 내가 상장하겠다. 밈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상장하겠다고 하면은 자 이 기능 사고 팔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잘 처리해 줄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하면은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로 보낼 수 있고 이것처럼요.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보낼 수 있고 현금 출금 이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걸 해줄 수 있을 때 잘 봐서 그게 사기성이 없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암호화폐다. 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이 뭐 내부 심사를 통해서 하겠죠. 이거 뭐 돈 버는데 왜 아무거나 안 해주겠어요? 자체 심사에 의해서 한 개 198개고 빗썸은 또 자체 심사에 의해서 한 개 287개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업비트가 많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빗썸에는 많은 그 암호화폐를 상장은 했지만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도 빗썸에서는 상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거래소가 사고 팔고 있도록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제외하면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됩니다. 중앙거래소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거래소에서 상장됐다고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잘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에 가깝죠. 예. 예, 중앙거래소와 지갑 개념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핫 지갑, 이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즉시 거래 처리가 가능한 지갑이고요. 콜드 지갑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이거는 안전하게 장기 보관용으로 저장하는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겁니다. 개인키를 오프라인에서 저장하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 핫 지갑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핫 지갑. 핫 지갑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래소 지갑과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지갑입니다. 거래소 지갑은 자, 우리가 이 거래소 지갑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거래소 지갑이라고, 요것도 거래소 지갑이라고 부르지만은 요거는 단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개인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항목이고요. 항목. 요 지갑은 앞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항, 뭔가 해당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지갑으로 보내고자 할 때 여기서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 지갑이라면 이것도 거래소 지갑이라고 하고 이것도 거래소 지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갑은요, 코인 보유자가 있으면은 코인 보유자는 그 코인을 보관하는 거는 요 지갑이고요. 여기서 거래는, 예, 이것 구매하고 뭐 판매하고 이것도 거래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예, 이렇게 하는 거 보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거래요. 이런 거래는 요 지갑이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게 그냥 단지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은 그 거래 지갑은 이거고요. 외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로 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갑은 정말 이 지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래소, 둘 다 거래소가 관리를 하죠. 거래소가 소유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거래소 지갑을 그 두 가지 형태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갑이 소프트웨어 지갑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지갑들입니다. 여기 내가 예를 이제 메타마스크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 키를 저장하고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트랜잭션을 여기서 생성하기 위한 그 지갑입니다. 메타마스크요. 이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예. 예, 이 슬라이드는 어제 트위터에 실린 글인데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를 슬라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 창펑자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줄여서 그냥 외국 사람들은 이 창펑자오, 중국계니까 창펑자오 하니까 그냥 힘드니까 그냥 줄여서 CZ라고 부릅니다. CZ. CZ 이 사람이 이 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바이낸스 이 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이낸스요. 장사꾼이죠, 장사꾼. 그래서 하루에 이런 거래량을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로 만들어 놓고 700만 불의 수수료를 하루에 걷어갑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물러났지만은 여전히 뭐 영향력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예, 그 사람이 여기서 바이낸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중앙거래소 이 바이낸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니까
장사꾼이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버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겨서 이더리움 이제 그 비타릭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거의 참고 복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의 참고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니까 바이낸스 체인을 만듭니다. BNB 체인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BNB 체인은 이 사람이 CZ가 이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너무 이제 장사꾼이니까 고상한 자기도 블록체인 쪽에 하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냥 그대로 참고해서 이 BNB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아주 BNB 체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 BNB 체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신이 BNB 체인을 만들고 여기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BNB예요. BNB인데 돈은 어디서 버느냐? 여기서 봅니다. 이 거래소였어요. 거래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지원하는 코인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세상이 약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이게 약간 밈코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느냐 하니까 이 CZ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아니 비트코인을 인터넷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인터넷만큼 심오한 발명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상은 비트코인 없이는 세상 살이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없는 말을 떠듭니다. 장사속이죠, 장사속. 아니 자기가 BNB 체인을 만들었으면은 BNB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 만들어서 이 돈 제일 많이 버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 돼서 이제 비트코인이 문제가 될 조금 뭔가 문제가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카업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청평자오가 이야기하는 물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길을 열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2008년도에 연 이후로 지금까지 기술 혁신이 일어난 적이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은 1970년도에
미국 국방성에서 알파넷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그 5레이어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해 와서 지금은 아마존, 구글 이런 데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터넷으로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인터넷 자체도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지만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발전을 해왔죠. 예. 50년 이상을요. 아니, 200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술 혁신 하나 없이 그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비트코인을 감히 어떻게 인터넷에 비유를 합니까? 틀렸습니다. 이 창펑 자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장사꾼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누구나 BTC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그 생색을 어떻게 내는지 내가 봤어요. 이 CZ가 지금 아르헨티나 야단 났습니다. 그 밈 코인 사기 때문에요. 코인 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상 암호화폐 최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Z가 BNB 150개를 그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기부하겠대요. BNB가 지금 하나가 얼마냐니까 한 650에서 7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700라고 칩시다. 이게 한 10만 불 달러 가치밖에 안 돼요. 이 자기 하루에 돈을 얼마나 봅니까? 이 바이낸스에서 하루에 버는 돈이 이게 10만 불의 몇 배입니까, 이게? 100만 불이니까 10만 불이면 이게 10만 불이면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10만 불이 70배가 700만 불이잖아요. 700만 불. 70배가.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에서 하루 번 돈, 수수료 받은 돈 한 1% 정도 여기 기부해 놓고는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기부해 놓고는 이렇게 생색내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기가 만들어 놓은 BNB, 이 네트워크, 여기 혁신이나 신경을 쓴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마음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같습니다. 자, 이거. 그래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앙거래소에서는 블록체인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을 겁니다. 중앙거래소에서. 그래서 그 이상한 코인들이 상장만 되고 이용은 할 수 없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앙거래소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외부로 지원하려 그러면은 각 암호화폐에 대한 그 지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려면은 여기 중앙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고객들 이더리움 내보내려 그러면은 이더리움 지갑 만들어 줘야 되고요. 뭐 XRP로 내보내겠다 이게 만약 XRP라고 하면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리플 지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갑을 운영합니다. P2P 전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피어 이쪽으로 가니까요.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 to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지갑에서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전송과 가격 유지 지갑. 그러니까 이 가격 유지는 이게 사고 팔고 고객들이 사고 팔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 엔진이 작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시장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어떤 이런 지갑 이것들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라고 하지만은 처리 방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거래 기록 관리하는 것, 이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기록 관리하는 것, 이 블록체인과 상관없고요. 실제 블록체인 간의 거래는 거래소 간 자금 이동 시 만약에 여기 이제 뭐 개인 지갑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은 여기에 다른 중앙거래소에 있다 합시다. 이게 이제 그 바이낸스고요. 이게 업비트라고 합시다. 업비트.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코인을 이용해서요.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 여기 있는 이더리움을 여기 있는 이더리움 지갑으로 보내고자 하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되겠죠. 예. 자, 내부 거래요. 중앙거래소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는 거래소 내부에서만 처리됩니다. 예. 여기 처리되는 거. 예. 여기 처리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암호화폐 이동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항목만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 변환이라는 게 이 데이터 변환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영어로 swap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업비트도 그렇고 코인원도 그렇고 이 내부 스왑은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내부에서 거래소에서 바꾸려고 하면은 일단 이더리움을 팔고 현금화해서 내부에서 이제 그 현금으로 바꿔서 또 내부에서 그거를 비트코인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수준이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상의 변화는 거래소 간 자금이동 또는 개인 지갑으로의 자금이동 시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아까 예를 든 이게 업비트라고 하면요, 바이낸스고 자금이동은 이렇게 이더리움을 옮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P2P 방식으로요. 그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내부 거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업데이트 됩니다. 예, 그 중앙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을 통해서요. 먼저 메타마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메타마스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개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갑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더리움 주소, ETH 주소를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주소. 계좌번호하고 비슷한 주소요. 그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출금 신청을 하는 거죠. 하면은 자, 암호화폐는 내가 뭐 ETH를 보내고 복사한 주소 여기 보낼 곳의 이 복사 주소요. 이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보낼 건지 보낼 ETH 수량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수료를 확인하고요. 출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거래가 처리돼서 이쪽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거래가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이쪽 주소로 ETH가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메타마스크에서 트랜잭션 상태나 잔액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금을 하거나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일단 이쪽 지갑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 지갑으로 영역으로 오면은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니까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거래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처리해서 만약에 잘못하면은 잘못한 본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 경우에 트랜잭션을 처리했는데 잘못됐는 경우에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항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예, 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그런, 예, P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상장도 됐다고 합시다. 여기 상장도 됐고요. 자, 이게 네트워크가 오픈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근데 오픈돼 있으면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갑에서 이쪽으로 보내면요. 딱 보내는 순간에 잘못되면은 누구한테 탓을 못 합니다. 개인 책임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완전히 우리가 소위 오픈넷이라고 하는데, 오픈넷은요, 정말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술, 방식,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그냥 자산을 보내나요? 여기는 사람이 관여를 안 하는데, 사람이 관여 안 해요. 근데도 지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출금 시 주의사항을 보면은요,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됩니다. 이 받는 곳, 이쪽 주소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 주소, 주소가 상당히 기니까 잘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선택. 내가 이드럼 네트워크 많은데 뭐 바이낸스에 뭐 예를 들어서 200개의 코인을 상장했다. 그러면은 바이낸스는 아마 그래도 다 200개 네트워크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히 선택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보낸다 그러면은 그게 ERC20 이더리움 네트워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도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과연 수수료가 얼마나 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FA 그래서 2단계 인증요. 뭐 이메일 인증 활성화 이런 것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거래소에서 뭔가 출금할 때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은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방법이 없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2단계 인증이나 활성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트래블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앙거래소를 사이에 두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의 업비트라고 합시다. 이게 업비트. 이 중앙거래소가 업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블록체인으로 일단 출금하면은요, 이거는 글로벌한 거거든요. 이건 그 어떤 국제적인 그런 어떤 나라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 영역에 들어오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산을, 암호화폐도 디지털 자산이니까요. 자산을 이쪽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 자산이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돈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이 트래블 룰을 적용해 가지고요. 지금은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완화됐는데 원화 환산가가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출금 시 수취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갑의 원래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개인 키를 가지고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운영되는 거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개인 키 주소로만 보내면 됩니다. 주소.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의 주소로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신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와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주소로만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트래블 룰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에 자기의 신원이 주소와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그 주소와 그 주소 소유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이트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등록하기를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신고 거래소나 미신고 화이트리스트 미등록 주소로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면서요, 그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잘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거래소는 손해 볼 거 없어요. 왜? 더 좋죠. 여기 있는 자산이, 거래소에서 있는 자산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니까요. 여기서만 사고 팔고 하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고 하니까 자기들은 상관이 없죠. 이상으로 2025년 2월 21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